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수민입니다. 3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 채널 A에서 보도한 단독 전교조 180억 받고는 모자이크 보고 지원금 받아 성과금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채널 A에 해당 기사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과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180억 원 상당인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자 전교조가 지원금 사용 수치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린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심각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전교조는 채널A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4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요.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채널A는 지난 5월 9일 정정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채널A의 정정 보도문에 따르면 전교조 측은 국가로부터 180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없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지원금 사용 내역 보고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일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참교육 실천 사업의 결과 보고서에 세부 집행 내역이 없다. 전교조 전북과 대전 지부에서는 전교조 해직자에게 지원금으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는 내용들 또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경기 지부는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참교육 실천 사업을 진행한 후 제대로 된 세부 집행 내역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전교조 해직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전교조 지부가 아닌 교육청으로 이는 직권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령에 따라 보존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맞는 것이 하나 없는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는 방송에서 자료 출처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라고 명기해뒀는데요. 권성동 의원실의 제공 자료와 주장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단독 보도해버린 겁니다. 비록 정정 보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해당 기사 영상에는 전교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비난한 댓글이 1,700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기사로 인해 시청자에게 각인되어 버린 부정적 인식은 과연 정정 보도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에서 뉴스 비평을 맡은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안종묵 교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시간은 방송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뉴스 이용자 주권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역 뉴스 시청자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면 언론 권력을 견제하고 시청자의 정보 선택을 넓힐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중앙방송과는 다른 시각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1개월을 돌아보면서 CJB 청주방송 8시 뉴스가 특정 이슈를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자 CJB 청주방송 8시 뉴스에 단제고 개교 1년 연기 대한교육 취지 무색이라는 뉴스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는 맺은 말에서 단제고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재 방향은 적절해 보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에는 3개의 대안학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74개 교이며 충북과 비슷한 인구를 지닌 강원도는 7개 교, 그리고 충북과 인접한 충남이 5개 교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의 대안학교 등록 수가 세종과 울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이 대안학교의 불모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역민의 관점에서 대안학교 이슈에 대한 계속된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CJB 청주방송의 8시 뉴스가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론은 시청자를 대신하여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대표적인 정치 권력으로 충북도와 11개 지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4월 24일자 CJB 청주방송 8시 뉴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추진했던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역전사업 제동 반성한다라는 뉴스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도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뉴스 보도에서 도지사 입장을 전하고 아울러 야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갈등적 요소를 균형 보도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뉴스 보도 꼭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일본서 충북 성공적 소개 67억 원 수출 협약이라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도지사의 일본 출장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도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7억 원 수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 성과는 무엇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 도지사의 일본 출장 결과를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 자체가 가진 문제와 더불어 바로 앞 꼭지에서 보도되었던 도의회와 도지사의 갈등에 대한 균형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뉴스 보도는 보도 자체뿐만 아니라 앞과 뒤의 뉴스 보도와 상호 연계되어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JB 청주방송의 뉴스 보도가 지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 권력에 얼마나 견제하고 감시했었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지역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며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CJB 청주방송의 뉴스 보도를 비평하다 보니 지역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뉴스 보도를 칭찬하기보단 문제점을 드러내어 지적하고 비평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CJB 청주방송의 보도국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출연자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정목 교수께서는 지역 언론이 지녀야 할 핵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지역의 뉴스 보도가 얼마나 지역민의 입장에 서 있는지,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CJB 청주방송도 이러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쇼핑이나 게임, 운동,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중독을 질병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중독이란 것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도 자기 조절을 못해서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특징 때문에 뇌의 질병으로 여겨지고도 있습니다. 더욱이 중독은 점점 더 내성이 쌓이면서 신체적 금단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중독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뇌 활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 뇌는 그 감정을 지속하고 싶어서 그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우리 뇌에 자리 잡고 있는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이 보상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쾌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보상을 줍니다. 특히 중독 행위를 과도하게 반복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약 2배에서 10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정도의 도파민 분배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점점 더 강도 높은 중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만큼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자기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보상회로에 판단 기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해쳐서라도 우리 뇌가 큰 즐거움을 느낀다면 보상회로는 더욱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맛에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인 거죠. 특히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기보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중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은 우리가 어떤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쇼핑 앱에서는 깜짝 할인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또 SNS에서는 지인들의 댓글이나 좋아요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죠.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뉴스 기사나 흥미로운 콘텐츠 홍보 알림도 하루 종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앱은 24시간 쉴 새 없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 앱에 쉽게 중독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차원에서 자책하고 치유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돼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 최강 1교시 경영학자 김병규에서는 이렇게 쉽게 스마트폰 앱에 중독되고 있는 우리 상태를 호모 아딕투스라고 명명하면서 현대사회가 중독 경제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아딕투스란 탐닉하다, 중독되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인류라는 뜻을 가진 호모 아딕투스라는 말은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만연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부터 중독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고 빠르게 휴대폰에 중독되어 버렸죠. 스마트폰은 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조차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흥미로운 관심사를 끊임없이 찾아가고요. 또 마트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지치거나 질리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걱정 근심도 있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스마트폰에 중독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중독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뇌질환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인간 욕구의 속성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중독 상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병규 교수는 스마트폰을 우리 시대의 신종 마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돈도 들지 않고 질리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항상 자극해주는 시대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 내재된 보상 회로가 문제시된 것은 최근 2, 3년 동안의 일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던 2007년만 해도 스마트폰 앱이 우리를 지금과 같은 중독 상태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2, 3년 동안 스마트폰 앱이 이렇게 수많은 보상 회로를 탑재하면서 우리를 중독 상태로 이끌게 된 것일까요? 김병규 교수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가 중독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독 경제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중독이 상업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광고 자체가 엄청난 비즈니스 수단이 되기 시작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를 파는 것보다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이제 중독 경제 그 자체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기업들은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디지털 기기 중독에 빠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기업이 사람들을 스마트폰 앱에 중독시켜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독 경제는 소비자들이 연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용자가 더 많은 시간을 앱에 머무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24시간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소비 중독의 시대에는 바로 중독이 기업의 목표가 된 겁니다. 즉, 물건을 파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건을 구매한 시점 이후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비자가 신규 소비자를 끌어오는 네트워크 효과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의 매출이나 영업 이익률을 중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티핑 포인트에만 도달하면 소비자 규모도 재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크 기업을 평가할 때 소비자 1인당 앱 사용 시간이 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앱에 중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업의 광고 홍보 목적이 판매에서 중독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에 중독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중독을 위해 무한 경쟁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중독 경제 시대에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되고, 또 소비자 개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의 중독 경제가 무척 위험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독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중독 상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김병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독 경제 시대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첫째는 목표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는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성취감을 자주 느끼는 것이 중독 경제의 소비 패턴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만의 집중의 요력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를 하거나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가 저의 집중 시간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집중 공간을 마련해서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놓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규 교수는 스마트폰 앱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의 공통점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닐 경우가 많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물건과 콘텐츠들 중에는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은 감정이나 욕구인 것이 많은데요. 그것을 나의 욕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삶의 도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를 중독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중독 경제 시대의 스마트폰은 우리를 진화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도태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강 1교시 경영학자 김병규 교수가 언급한 중독 경제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박미란입니다. 지난 2월 13일에 방영한 CJB 테마 스페셜 밀양이 부른다 햇살 문화 캠퍼스 밀양대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스페셜 밀양이 부른다 햇살 문화 캠퍼스 밀양대 편은 밀양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햇살 문화 캠퍼스 사업으로 진행된 밀양대 페스타를 전반적인 소재로 삼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디미 동국을 함께 담아내었습니다. 프로그램 영상은 해교된 밀양대 빈 강의실에서 밀양 아리랑을 연주하는 밴드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졸업생, 직원, 밀양 문화원장의 인터뷰 등을 20여 년 전의 자료화면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밀양에 대해 잘 모르는 타 지역민도 밀양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랜 세월 벌어졌던 냉동창고에서 사람들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와 함께 밀양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디미 동국의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미디미 동국은 쇠퇴한 원도심의 빈집들을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하여 조성하고 이후 실제 입주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밀양의 새로운 문화 생태 거점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밀양과 비슷한 타 지역의 사례를 함께 소개해 주어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낯선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의 시청자를 고려한 제작진의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밀양대 페스타를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모습부터 행사 당일의 모습을 모두 담아내었는데요. 행사장 곳곳에 부스를 구성하고 있는 밀양 시민과 이제는 부부가 되어 방문한 밀양대 졸업생의 모습을 보며 시청하고 있는 저도 마치 밀양 시민이 된 듯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청주가 생각나 조금은 아쉽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지역 청주에서 4년차 문화도시 함께가요 라고 쓰여있는 대형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하는데요. 청주시는 밀양시보다 2년 앞선 2019년 12월 국가가 인정하는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024년 내년이면 종료되게 되는데요. 밀양이 부른다 햇살문화 캠퍼스 밀양대편을 시청하며 밀양보다 2년 먼저 종료되는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테마 스페셜 밀양이 부른다 햇살문화 캠퍼스 밀양대편은 밀양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밀양대 페스타와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의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 동국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지역의 문화 현황을 연결지어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제조창 부근의 도시 재생 사업과 복합 공예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공예 창작 지원 센터, 그리고 청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의 다양한 문화 현황을 상세히 조명해 줌으로써 지역민에게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어떠한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종료되는 2년 동안 청주시가 문화도시로서 그리고 문화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지역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도내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5월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념일이 있었죠.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 마음만큼은 늘 소중히 간직했으면 합니다. 5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6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